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또 민생 위기 여기에 야당과의 협치까지 이 대표가 쌓이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입니다. 네, 자 그럼 정치권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욱 외래 교수, 또 서종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무총리 출신 5선 이낙연 의원이 60.77%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높은 득표율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요. 예. 보통 이게 산무라고 했잖아요. 산무. 네. 뭐냐면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없죠. 그리고 이제 비전이 없는 산무대다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사무대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이게 하나 더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변입니다. 이변도 없을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 앞에 산무가 없으니까 사무가 되는 거죠. 국민이 관심이나 이슈 비전이 없으니까 결국에 예상대로 이낙연 의원이 압승을 했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 김부겸답지 않은 선거운동을 했다. 가장 이게 그 실패한 사람들은 김부겸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이게 새 후보가 문비어천가만 부른 거죠.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박주민 의원은 골수 친문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김부겸 의원이 사실상은 삼위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대낙이란 뭐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의원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많았었기 때문에 핵심은 누가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득표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어대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낮진 않았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율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60% 이상의 압승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표를 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세론이 좀 꺾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 선거에서 올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 역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도를 줬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 일반 당원 모두가 좀 고르게 지지를 받았어요. 또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당 대표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동력들을 확보한 건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네, 네. 지금 오히려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게는 지금까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 앞에 등장해 있고요. 그런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이낙연 당대표에게는 난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고 또 위기 극복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죠.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사입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아마 정권 말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 당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국민의 어떤 민심을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래서 이게 쓴소리도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취임사에 수락연설에 네. 이낙연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뭐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의 전화를 뭐 잘 받겠다. 이런 이제 서로 덕담이나 문비어천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당의 희망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당이 제대로 쓴소리하는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이런 게 창구가 돼야 된다. 이게 주문합니다. 근데 네. 그런 대기가 제 예상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 교수님은 비슷한 견해세요? 아니면 좀 다른 거? 당정청 간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인 거죠. 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당정청이 협력을 하지 않게 된다면 민생 문제랑 방역 문제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어떤 상황이든지 당정청이 협력을 통해서 당연히 여야의 협치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전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위기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 문제랑 거기에 따른 경제 위기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부동산 정책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잃은 신뢰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낙연 당 대표에게는 이재명 경기지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반대급부의 대항마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내년 4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이런 각종 정치적 사안에 따른 내부의 분열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볼 때 당정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대통령과 총리로서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협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압승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화답할 만큼의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얼마 전 그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이제 신념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이제 선별 지급에 좀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결국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세계 전쟁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코로나하고 전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재명과 지지율 전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년에 보궐선거 야당과 전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전쟁,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지지율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니고 누구한테 100% 다 주자. 네네.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선별로 주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 이게 여론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차 재난지원금은 전원 이게 100%다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선별해 주자. 그럼 이게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또 이게 옛날에 받았던 분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과연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지지율이 지금도 역전됐잖아요. 앞으로 이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과연 이게 선별 지원은 또 이게 실현될지. 왜냐하면 이게 또 홍남기 부총리나 또 이제 정부에서는 상당히 재정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전원 다 주는 거로 갈지 선별로 갈지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안 주는 거 이게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좀 설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4차 추경만으로 끝날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그렇다면 4차 추경, 제가부터 2차 재난지원, 3차 재난지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2.5나 3단계로 가게 되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뭐냐면 일자리를 잃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 말대로 한 번에 다 1차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재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 재정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보다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가계부채는 주요국 39개국 중에서 지금 1등이에요. GDP 대비 비율이. 그러니까 네. 정부는 재정이 건전한데 가계 경제는 건전하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전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방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 대한 자기의 철학적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를 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 합당한 방식을 통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번에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상황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백신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설계 후에 결정하다. 괜히 이거 가지고 대선 후보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문제를 인기 정치액으로 활용하는 건 제가 볼 때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같이 하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원칙들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께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주제를 놓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선별 지급, 전 국민 지급 이렇게 입장 차이가 갈려 있습니다. 네. 뭐 두 사람 다 유력한 대권 후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에 있어서 지금의 판단이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린 데서 어떻게 작용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중대한 하나의 준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대선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분인 거고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네. 중대한 돈일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 거고 그래서 뭐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처럼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고르고 넓게 주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접근을 달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다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파생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좌우파 모두가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잘 설계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인 거고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갑자기 닥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을 연동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내부에서 그것들을 감당할 만큼의 대안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식대로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계속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정부도 좀 나름대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2차 대유행이 올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2차 대유행이 오게 되면 재난지원금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게 되는 논쟁, 국민을 갈라놓는 논쟁을 하기 전에 정부가 좀 정확한 입장을 내놨다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이런 논쟁이 정쟁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게 좀 화가 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의 논의, 그다음에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빨리 확정해서 어떤 불확실성을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봐요. 네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별명이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근데 이낙연 대표는 음중입니다. 항상 이게 음중하게 지켜만 보지 실제 실행하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저는 다 주자. 이게 더 훨씬 이게 포퓰리즘이 와닿지 않습니까? 네네. 다 주자는데 이게 싫어할 국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 그다음 문제고. 근데 이낙연 대표처럼 이게 선별해 주자면 도대체 30% 줄 거냐? 아니면 이게 40% 줄 거냐? 또 이게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고를 거냐? 자산하냐? 소득이냐? 엄청난 이게 혼란과 막 이게 불만이 놓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이 두 가지로 간다면 이재명 지사가 훨씬 이게 유리한 대권 가도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게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추경이 벌써 몇 차입니까? 아무리 이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만 재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과연 이게 저는 현실화될까? 물론 이게 야당에서 주장한다 해도 지금 이게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안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예. 자,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정화를 강조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의 궤를 같이 하겠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이게 부동산 시장이 잘 가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의 관심이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약간 이게 관심이 좀 이전돼 있지. 저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이게 그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예. 지금 약간 이게 잠복돼 있는 거죠. 따라서 정책이 지금 23차례 뭐 많이 놓다면 이런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그 안정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데 대통령은 며칠 만에 안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낙연 대표도 동조해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저는 이제 인식이 잘못돼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그 시장 친화적인 방향 전환이 없으면 상당히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수치에 나와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 이제 정서랑은 안 맞는 거죠. 시장 정서랑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저는 실패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패는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계속 지금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 지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동안에 그러면 다른 측면의 지표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가격이 3년 사이에 2017년부터 3년 사이에 3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아무것도 안 쓰고 1억씩 돈을 모아야지만 예를 들어 그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기간 2년 동안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거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9개 구가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 넘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치더라도 여간 그 정책에 따른 지표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렇다면 이걸 인정을 하고 인정한 속에서 우리가 그 인정을 나름대로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부동산 3법하고 임대차 3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일관되게 나가겠다. 거기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초과 이윤, 예를 들면 2, 3년 사이에 3억, 5억 원이 오르는 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환수하겠다라는 원칙. 그다음에 하지만 실거주자에게는 가급적 세금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좋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원칙.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이제는 고통을 덜 주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거기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칙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실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정책을 아무리 얘기해도 신뢰하지 예. 않을 수 있거든요. 전 네.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이나 임대차 3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 신뢰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들이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작동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길을 걷지 않게 된다면 신뢰의 나름대로의 이완 때문에 정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야당과의 협치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사이에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결정했습니다.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네. 되겠군요. 야당과의 협치, 이낙연 대표 시대 야당과의 협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요, 뭐 중도로 클릭하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를 이게 서울시장이나 좀 끌어안기 위해서 이름도 국민 비슷하잖아요.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중도로 좌클릭하니까 협치 기대감이 오지만, 그러기에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네. 협치를 하려면 항상 여당이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당이 많이 주고 적게 받는 거예요. 네. 항상 여당이 손해보는 게 협치예요.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네. 그럼 이게 줄 수 있는 게 뭐 상임위 법사위를 다시 돌려줄 겁니까? 독식인 거? 아니면 이게 공수처법을 뭐 양보할 겁니까? 여당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이낙연 대표도 결국은 이게 강성 친문지지층, 뭐 제가 다른 표현 안 쓰겠습니다. 그냥 강성 친문지지층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낙연 대표도 차기 대권 행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친문의 지지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자기 소신대로 야당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협치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협치를 해야겠죠. 저는 이건 무슨 뭐 협치를 왜 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협치를 할 때 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싸움을 걸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이 나름대로 협치하거나 소위 건전한 방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전 그렇다면 왜 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된 협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협치를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낙연 당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협치를 하지 않게 되는 순간 소위 그 상황에서 당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말씀하신 친문 강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친문 강성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면 이낙연 당대표의 정치가 발동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갈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그거죠. 원칙에는 협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원칙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황을 뚫어나갈 수 있는 원칙적인 리더십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와 같은 방식의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낙연 당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역으로 지금 국민의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맞다. 그것이 또 국민을 위해서 좋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제가. 두 분 견해 전망이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군요.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한참 시끄러웠던 때 한때 역전이 되기도 야당과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대체적인 해석은 그렇기는 한데 두 분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문재인 같아서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9%로 나왔어요. 7주 만에 골든 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원인인데요. 예. 앞에 두 개는 본질이 아니라 보는데 첫째는 이게 코로나, 물론 원인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난이
심할수록 아무래도 이게 현 지지층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 이것도 이게 부인할 수 없고 첫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약간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이게 약간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고요. 근데 저는 본질적인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그 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있잖아요. 네네. 야당이 이게 너무 못해서 야당 지지율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던 거죠. 아, 야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역전됐다면 네. 다시 이렇게 벌어지겠습니까? 두 자리로? 그게 아니고 이 야당은 가만히 전략. 근데 가만히 있는데 여당이 자살 꼴려가지고 지지율이 역전되니까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게 반사적 이익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당이 조금만 정신 차려 제대로 하면 금방 다시 역전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야당은요 오히려 이게 광화문 세력 뭐 극우다 하면서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이 중도로 나가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도에서 얻는 표보다 오히려 이게 그 정통 그 우파 있잖아요. 네. 광화문 세력 여기서 이게 일어나가는 표가 지금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생각은 비슷한데 안에 내용은 잠깐 좀 다른 느낌이 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여전히 탄핵 이후에 형성된 유권자 지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흔들리냐면은 그 탄핵 이후에 소위 민주당으로 지지를 옮겼던 분들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잘못하게 되면 유보로 빠져요. 네. 빠졌다가 다시 지지로 돌아오는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소위 국민의힘 당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국민의힘으로 당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개혁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소위 광화문 집회를 하신 분들과의 결별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합리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네. 이 지지층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야당의 큰 문제이다.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한 게 많지 않아요. 잘한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격차가 벌써 벌어지게 되는 건 적어도 이 유권자 지형을 바꿀 만한 힘들을 야당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고 하는 위급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출렁이겠지만 이 지지율은 계속 갈 거다. 대신 아마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 네.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만약에 여전히 지금의 국민의힘 당이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제가 볼 때 별로 기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자, 이 의석수가 민주당의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강훈식 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과연 다수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까 번뇌했던 시간이 적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우리 주장이 곧 유권자 전체의 뜻이라고 예단하고 싸운 날도 많았다라면서 뭔가 반성의 글을 올렸거든요. 저는 이제 강훈식 전 대변인의 자아 반성 있잖아요. 예. 정말 이게 100% 동감합니다. 예. 의석은 이게 180석 압도적 우위지만 네. 그러게 투표율로 보세요. 투표를 보면 이게 큰 차이가 안 나요. 10%가 채 차이 안 나는 득표율은 네. 그 점을 이게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현 정권의 행정부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상당히 진보가 많이 장악했죠. 대법원도. 그다음에 헌재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히 그 상권 분립이 위협될 정도로 상당히 절대 권력이 완성됐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제가 역대 모든 선거를 쭉 역사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딱 하나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게 그 국민들은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게 겸손한 권력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는 강훈식 대변인의 비판처럼 오히려 이게 너무 거여 180석이 오만해지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금태섭, 조응천, 그다음에 김혜영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분들의 쓴소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저도 뭐 100% 말씀에 예.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80석을 왜 줬는가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19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경제 위기의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준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압도적인 능력과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소위 부동산 정책 문제나 그것과 관련된 소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독주 오만이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럼 국민이 네. 좋아할 턱이 없죠. 일하라는 건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 거기서 좋아할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김혜영이 아니라 광주의 김혜영, 대전의 김혜영, 또 서울의 박용진이 아니라 광주의 박용진, 그다음에 뭐 대전의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들이 융합되는 게 최고위원회 회의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런 네. 측면에서 소위 우리가 민주당이 과거에 열린 우리당 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2013년 2003년 이라크 파병을 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네. 그 이후에 4대 개혁 입법, 그 이후에 종부세를 하면서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도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약간 턴한 느낌이 들긴 해요. 네. 한 번 한 길을 또 가는 건 정당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강훈식 의원과 같은 어떤 자기 반성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정당의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은 신임 당대표인 이낙연 당대표가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고 당 정책과 실행에 그것을 꼭 녹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찰 인사입니다.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온 이들이 뭐 소위 요직에 앉았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인사들은 좌천성 인사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 인사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제가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언론에 비춰보면 어떤 기자들이 승진을 많이 해야 됩니까? 결국이 그 권력의 비리를 투철한 기자 정신을 파헤치면서 특종도 많이 하고 단독도 많이 하고 물론이죠. 이런 게 기자들이 잘 나가야죠. 그럼 이게 검찰의 사명이 뭐예요? 그 악을 권력 비리 척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악과 싸우면서 권력 비리 척결하는 이런 검사들이 잘 나가야지. 그냥 이게 잡범들만 뭐 공판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인 거 그냥 기소하는 이런 게 검사가 잘 나가는 게 맞는가? 네. 이런 게 근본적인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 형사부라든지 공판부를 우대한다 칩시다. 그럼 이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우대해야지 왜 형사나 공판부 중에도 권력의 애완견들만 승진시키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뭐 대통령 영부인을 찬양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박원순 시장 2차 모욕 이런 분들이 영전하고 이런 게 맞습니까? 저는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을 해야지 왜 권력에 얼쩡거리는 이런 얘기 검사들을 승진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요 한마디로 이게 코드 인사고 윤석열 사단 죽이기 이런 학살 인사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서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시니까 의견. 뭐 네네.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근데 기자 말씀하셔서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정의롭게 취재하는 분이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검찰 개혁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측근 전면 배치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이게 인사 제척권자의 문제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의혹이지만 그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기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끝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기소 못했어요. 네. 그다음 그 과정에서 몸싸움 논란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승진을 했어요. 전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 제청권자가 인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 뭐냐면 검찰 개혁의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도달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에 성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전 적어도 단단하게 흙을 메꾸고 땅을 파는 과정들을 통해서 올라가야지 권력이 바뀌더라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된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느끼는 만큼 검찰 개혁하면 검찰이 뒤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저거보다 너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인사는 제가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빼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사실 야권 후보 가운데서는 그동안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대권 행보가 좀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게 윤석열 총장은요 검찰주의자입니다. 검찰주의자,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이름 빼준 거는 아주 이게 잘한 거고요. 네. 저는 야권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로서만 제대로 역할하고 그리고 이게 사라지면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야당이 바라는 건데요. 그냥 살아있는 권력을 원칙대로 수사한 검찰총장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7월 이후에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문제예요. 왜 그걸 미리 저희까지 임기는 지키게 만들고요. 임기 이후에 본인이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